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스위스 겨울 여행을 앞두고 보내주신 자료들 정말 잘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료들에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오늘 임무는 이 방대한 정보들을 잘 엮어서요. 청취자님만을 위한 완벽한 스위스 겨울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이 스위스 겨울 여행의 모든 것을 담은 아주 훌륭한 재료들이에요. 이걸 잘 조합해서 청취자님 취향에 딱 맞는 최고의 여정을 한번 설계해보죠. 좋습니다. 모든 여행의 시작은 바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하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스위스 여행의 성격이 딱 결정됩니다. 맞아요. 자료를 보면 기차 여행에 대한 칭찬이 정말 자자한데, 한편으로는 또 알프스 산길을 직접 운전하는 로망도 포기하기 어렵거든요. 눈 덮인 풍경 속을 달리는 자동차 여행, 겨울에는 좀 불이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겨울 여행의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겨울철 운전은 상당한 각오가 필요해요. 각오까지요? 네. 렌터카의 겨울용 타이어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지만 푸르카나 그림질 같은 유명한 고갯길들은 아예 폐쇄가 됩니다. 아, 길이 막히는군요. 네. 대신 카트레인이라고 해서 자동차를 통째로 기차에 싣고 터널을 통과하는 그런 독특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죠. 차를 기차에 싣는다고요? 와, 상상만 해도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번거롭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렇겠네요. 아, 그리고 자료에 나온 비넷이라는 스티커도 있었어요. 고속도로 통행권인데 40프랑짜리를 앞유리에 안 붙이면 벌금이 200프랑이라고요. 맞습니다. 자칫하면 여행 시작부터 기분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료가 겨울 여행만큼은 기차에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요. 운전에 신경 쓰지 않고 창밖으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 설경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스위스 여행의 핵심 경험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하긴 그렇겠네요. 스위스의 SBB 앱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통합 시스템을 자랑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차로 마음을 굳혔다고 해보죠. 그런데 제 머리를 가장 아프게 했던 부분이 바로 다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만 봐도 스위스 트래블 패스, 하프페어 카드, 융프라우 VIP 패스. 종류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져요. 하하. 이건 뭐 여행 계획을 짜는 게 아니라 무슨 시험 공부하는 기분이에요. 대부분의 여행자가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위기를 맞으시죠. 하지만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어떤 패스를 고를지는 청취자님의 여행 철학을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행 철학이요? 네. 첫째,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자유와 즉흥성을 중시하는 여행자를 위한 선택입니다. 자유와 즉흥성. 네. 정해진 기간 동안 거의 모든 기차, 버스, 유람선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고 500개가 넘는 박물관도 무료죠. 계획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움직이고 도시마다 박물관 둘러보는 걸 즐긴다면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두면 교통 걱정은 끝. 이런 느낌이군요. 바로 그거죠. 하지만 자료를 보니까 융프라우 같은 핵심적인 산악 열차는 할인이 50%밖에 안 되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철학이 등장하는 거죠. 스위스 하프페어 카드는 치밀한 계획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여행자를 위한 카드입니다. 네, 120프랑을 내고 한 달 동안 모든 교통편을 50% 할인받는 거예요. 만약 청취자님처럼 인터라켄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융프라우 요흐나 피르스트 같은 좀 비싼 산악열차를 여러 번 탈 계획이라면요. 총 비용 면에서 트래블 패스보다 이게 훨씬 저렴해집니다. 아하, 그렇군요. 매번 표를 끊어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을 감수하고 비용을 아끼는 그런 실소파의 선택인 거죠. 그렇군요. 그럼 청취자님의 계획, 그러니까 인터라켄에서 3일 이상 머물고 취리히, 인터라켄, 체르마트, 제네바 같은 장거리 이동이 두세 번 정도 있는 경우를 가정하면요. 어떤 계산이 나올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럴 때 등장하는 게 바로 동신항운 할인 쿠폰이라는 한국 여행자들을 위한 비장의 무기입니다. 동신항운 쿠폰. 자료에 여러 번 나왔었죠? 네, 이 쿠폰이 있으면 융프라우 요흐 왕복 티켓을 엄청나게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융프라우 지역에서는 융프라우 VIP 패스나 트래블 패스보다 하프페어 카드 더하기 동신항운 쿠폰, 이 조합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아하. 결국 청취자님께는 하프페어 카드를 기본으로 하고
SBB 앱으로 미리 장거리 구간 요금을 계산해서 트래블 패스 총액과 비교해보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와, 이제야 좀 길이 보이네요. 패스는 여행 스타일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패스들을 손에 쥐고 떠날 여정, 그 멋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써내려가 보죠.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10일간의 여정을 한번 그려볼까요? 좋습니다. 이야기의 1장은 도시와 호수, 스위스의 첫인상입니다. 취리 공항에 도착해서 루체른으로 향하는 거죠. 네. 취리는 잠시 스쳐가기엔 좀 아쉬운 곳이에요. 특히 자료에 나온 린트 초콜릿 박물관, 여긴 단순히 초콜릿 파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곳인데요? 거대한 초콜릿 분수가 있는 그야말로 초콜릿의 세계에 푹 빠져드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루체른에 도착하면 중세 유럽의 심장부로 들어서는 느낌을 받게 되죠. 루체른 하면 역시 근교의 산들이잖아요. 필라투스, 리기, 티틀리스, 슈탄조른. 자료를 보면 저마다 뭐 최고다, 최초다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어서 어딜 가야 할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어디가 더 좋으냐가 아니고요. 어떤 시대의 스위스 기술을 경험하고 싶으냐의 문제입니다. 아, 시대의 기술이요? 네. 리기는 19세기부터 산들의 여왕으로 불린 클래식한 산악 열차의 정수를, 필라투스는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톱니모키 열차라는 그 불가능에 도전했던 20세기 초반의 집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니까 산을 고르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럼 티틀리스랑 슈탄조르는요? 티틀리스는 세계 최초의 회전 곤돌라와 유럽 최고 높이의 현수교를 통해서 현대 스위스 관광 산업의 화려함을 보여주고요. 반면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슈탄조호른의 카브리오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죠. 카브리오요? 지붕이 없는 2층 케이블카인데요. 이건 21세기 스위스가 자연을 어떻게 체험하게 하는지에 대한 대답과도 같아요. 알프스의 그 차가운 공기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정상에 오르는 기분? 상상만 해도 짜릿하지 않나요? 와, 그건 정말 대단하겠네요. 추위마저도 즐거움이 되는 경험이겠어요. 자, 이야기의 2장은 역시 알프스의 심장부로 들어가야겠죠? 인터라켄을 거점으로 삼아서 그린델발트나 라우터브룬에는 숙소를 잡고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 요흐에 오르는 거죠. 유럽의 지붕. 스핑크스 전망대에서 마주하는 알레치 빙하는 이건 사진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압도적인 스케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동신항은 쿠퍼로로 받은 신라면을 먹는 경험. 아, 그거죠. 이게 단순한 한 끼가 아니라 한국인 여행자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유쾌한 특권이자 세레머니죠. 그 신라면 이야기는 정말 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청취자님이 스키를 타지 않으시거든요. 겨울산에서 스키를 안 타면 좀 심심하지 않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스위스 사람들은 스키만큼이나 눈 위를 걷는 것을 즐겨요. 걷는 거요? 빈터반더백이라고 불리는 겨울 하이킹 코스가 거미줄처럼 아주 잘 정비되어 있죠. 특히 자료에서 극찬하는 맨니헨 클리네 샤이덱 구간은 전설적인 아이거 북벽을 정면에 두고 약 1시간 반 동안 평탄한 눈길을 걷는 코스입니다. 와, 이건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거대한 자연의 일부가 되어서 걷는 경이로운 경험입니다. 3장은 어디로 이어지나요? 그 토블론 초콜릿의 삼각형 봉우리, 마테오른을 빼놓을 수 없죠. 맞습니다. 6일에서 8일차, 고독한 거인, 마테오른과의 조우입니다. 내연기관차가 없는 청정마을 체르마트에 도착하는 순간 공기부터 다르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여기서 마테오른을 보는 방법은 두 가지. 고로너그라트 산악열차와 마테오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좋은가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사진을 찍기에는 창문이 열리는 고르노그라트 열차가 더 좋고요. 알프스 최고 높이의 전망대라는 상징성을 원한다면 글레이셔 파라다이스가 더 좋습니다. 체르마트에서 알프스의 정점을 경험한 뒤에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여정의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좋겠네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체르마트에서 몽트레로 넘어오면서 분위기는 극적으로 바뀌어요. 오, 알프스의 거친 야성미에서 레마노스의 우아함으로 전환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환의 정점은 골든패스 벨 에포크 기차입니다. 벨 에포크 기차요? 네, 1900년대 초반에 고풍스러운 객차에 앉아서 창밖으로 펼쳐지는 포도밭과 호수를 바라보는 것. 이건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여행의 일부가 되는 황홀한 시간입니다. 정말 완벽한 흐름이네요. 웅장한 교향곡에서 차분한 실내악으로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행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9일 10일차는 두 얼굴의 스위스, 제네바, 버스 베른입니다. 청취자님의 선택에 따라 이야기의 결말이 달라지죠. 어떤 선택지가 있죠? 제네바는 UN 유럽본부와 선이 있는 국제도시의 활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고요. 베른은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시간이 멈춘 듯한 중세도시의 고전옥함을 선사합니다. 6km에 달하는 아케이드를 따라 상점들을 구경하며 여유롭게 산책하다 보면 여행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질 거예요. 아, 개인적으로는 여행의 마무리는 베른의 그 차분함 쪽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렇게 들으니까 10일간의 여정이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지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멋진 영화를 완성할 디테일, 현실적인 꿀팁들을 챙겨볼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돈 문제부터 짚어보죠. 물가 비싼 스위스,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할까요? 자료를 종합해보면 2025년 기준으로 식사를 직접 해결하는 배낭여행자는 하루 100에서 150프랑, 레스토랑을 이용하는 일반 여행자는 하루 200에서 300프랑 정도를 예상해야 합니다. 와, 꽤 비싸네요. 네, 여기서 핵심은 슈퍼마켓 쿱과 미그로스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행 경비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슈퍼마켓들이 단순한 식료품점을 넘어서요, 훌륭한 퀄리티의 즉석 요리와 빵, 샐러드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보물창고와도 같아요. 그리고 청취자님이 여행하는 시기가 12월 말, 크리스마스와 연말 시즌이잖아요. 이건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결정적인 지적입니다. 12월 24, 25, 26일하고 31일 저녁은요. 스위스 대부분의 레스토랑이 예약 손님만 받거나 아예 여러 코스로 구성된 비싼 고정 메뉴만 판매합니다. 아, 정말요? 네, 자료에 나온 한 여행자의 후기처럼 예약을 안 했다가는 크리스마스 저녁에 문 연 곳을 찾아 헤매는 비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더 포크 같은 앱으로 최소 며칠 전에는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자칫 행그리장케로 연말을 맞이할 수는 없으니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아, 그리고 스위스 하면 퐁듀인데 자료를 보니까 퐁듀를 먹는데도 특별한 예절이 있다고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현지인처럼 퐁듀를 즐기는 몇 가지 암묵적인 규칙이 있죠. 빵을 치즈에 찍은 뒤에는 그냥 꺼내는 게 아니라 냄비 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시계 방향이나 팔자 모양으로 저어주는 게 예의입니다. 아, 저어줘야 하는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빵 조각을 냄비에 빠뜨리는 건 큰 실수로 여겨집니다. 빵 하나 빠뜨렸다고 큰일 나겠어요. 하하, 물론이죠. 전통적으로는 빵을 빠뜨린 사람이 와인을 사거나 설거지를 해야 한다는 그런 농담 섞인 벌칙이 있습니다. 재미있네요. 그리고 음료로는 차가운 물이나 맥주보다는 화이트 와인이나 허브차를 곁들이는 게 좋습니다. 왜 그렇죠? 차가운 음료가 위에서 치즈를 뭉치게 한다는 속설 때문인데 과학적 근거는 희박하지만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재미가 있죠. 빵 조각 하나로 외교 분쟁을 일으킬 뻔했네요. 알아두길 정말 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 문화와 겨울 여행만의 특별한 준비물이 있다면요? 스위스는 법적으로 봉사료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팁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면 감사의 표시로 청구액을 올림해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올림 계산이요? 예를 들어 47프랑이 나왔다면 50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식이죠. 아하. 그리고 겨울 준비물 정말 중요한데요. 스위스 숙소는 온돌이 아닌 히터 난방이라 실내 공기는 따뜻해도 바닥은 얼음장처럼 찹니다. 아, 바닥이 차갑군요. 네, 그래서 따뜻한 수면 양말과 슬리퍼는 삶의 질을 바꿔주는 아이템입니다. 눈에 신발이 젖는 경우가 많으니 여분의 신발도 꼭 하나 더 챙기시고요.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들이네요. 패스 선택의 철학부터 10일간의 여정, 그리고 풍두 예절까지. 이제 정말 스위스로 떠날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첫째, 당신의 여행 철학을 먼저 정하세요. 자유로운 즉흥성을 원한다면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치밀한 계획으로 경비를 아끼고 싶다면 하프페어 카드가 답입니다. 둘째, 여정을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해보세요. 도시의 우아함으로 시작해서 알프스의 장엄함에서 절정을 맞고 중세 도시의 고즈넉함으로 마무리하는 흐름은 실패할 수 없는 서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말 여행인 만큼 레스토랑 예약은 생존의 문제라는 점, 그리고 차가운 바닥에 대비한 수면 양말 같은 작은 디테일이 여행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완벽합니다. 청취자님의 스위스 여행이 오늘 저희가 함께 쓴 이 이야기처럼 풍성하고 즐겁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스위스는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완벽하게 움직이는 시스템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계획이 없던 곳에서 찾아오죠. 융프라우로 가는 길에 이름 모를 작은 마을이 마음에 들어서 무작정 기차에서 내려보는 건 어떨까요? 이 완벽한 시스템을 마음껏 활용하되 가끔은 그 시스템에서 벗어날 용기를 낼 때 아마 청취자님만의 지도에만 존재하는 진짜 스위스를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